안녕하세요. 3주차 수업이 시작되었네요. 자, 오늘은 중세 미술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동영상 3개를 시청하느라고 많이 힘드셨나 봐요. 또 지지난주에는 그 과제가 바로바로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안 쓴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써서 과제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요약해서 쓴 워크시트지를 다 확인을 했는데요. 3개로 나눠 쓰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게 한 장당 20분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받아 쓰면은 금방금방 쓸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동영상 보고 그다음 워크시트지 따로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을 제가 꼭 열심히 읽어보는데요. 그 우리 그리스 로마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의 작가 쓰는 부분에 이때는 옛날이라서 모름 뭐 이런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선사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그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도 헤디아스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그 설계를 했다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잠깐 조각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 유명한 거 알죠? 미론이 작가 이름이잖아요. 근데 옛날이라서 뭐 몰랐다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는 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 조각가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중세미술하고 중세미술이 좀 짧기 때문에 르네상스까지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펴시고요. 자, 교과서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가 굉장히 얄팍하게 되어 있어서 요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품명만 나오고 도판 없는 것도 많고 이제 도판이 나와 있어도 이제 어느 미술사조에 속하는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점 뭐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막 깊은 심오한 내용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기준은 교과서로 잡으면 좋겠어요. 이 미술사라는 게 이제 파면 팔수록 깊은 학문이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부분을 파고 늘어지면은 막 끝도 없어요. 그리고 막 그래서 뭐 미술사학과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특히나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품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흥미를 갖고 궁금해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래도 고3 미술사 이 교과서 정도만 알면 괜찮다 해서 교과서가 이제 기준으로 나온 거잖아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되 이제 너무 생략된 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요 교과서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대 구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다른 여러 책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시대에 속하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해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그 미술 사조 하나하나 쭉 연결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세미술 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나오는 그림들은 이따가 수업 다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될 거고요. 3 중세미술 해서 기독교가 중세미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보자. 뭐 이렇게 중점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점 과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단원 열기를 읽어볼게요. 여기 사회상이 가장 잘 나와있죠. 중세미술은 로마 미술에서 르네상스 미술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미술로 4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신과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미술을 말한다. 로마 초기에 565년에
황제 유스티니아수가 사망했고 이때부터 샤르마니가 통치할 때까지 800년을 암흑의 시대라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암흑의 시대라는 것은 중세의 극히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틴 궁전과 장대형 고딕 대성당들은 중세 미술과 건축의 빛나는 업적이다. 중세에는 문화적 주도권이 지중해 연안에서 북유럽으로 옮겨갔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원래는 그리스, 로마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유럽 쪽으로 옮겨갔다. 북유럽 중에서도 지금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 그리고 중세 미술은 기독교의 강한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간의 관심이 현세에서 내세로 옮겨가 사회 분위기는 신중심이 되었고, 중세 미술은 일반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였다. 회화나 조각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교회 건축 내부에는 성상화 프레스코와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라스 등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중세 말에는 이러한 양식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소재나 주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있었다. 넘겨볼게요. 자, 교과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중세 미술에서 기독교 중심의 미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 미술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다양한 신들을 묘사하거나 황제 초상도 있었고 개인적인 초상화도 있었고 이랬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작품 그 장르가 다 없어지고 이제 다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성상화 제작 혹은 교회 중심의 교회 건축 중심의 제작 이런 것들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초기 기독교 미술, 설교를 위한 미술. 초기 기독교는 온갖 박해와 수모를 겪었으며 박해가 심할수록 그들은 로마의 지하 묘소 카타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하 묘굴. 이제 기독교 박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하에 굴을 파서 그 안에서 예배를 받던 곳이 카타콤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도판에 있어요. 선한 목자 요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천장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카타콤의 벽과 천장에는 초대 기독교인이 남긴 많은 벽화가 남아있다.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된 후에도 이렇게 쭉쭉 해서 이제 성당과 수도원을 세우고 교회 벽면에 천장과 장식하기 위한 회화는 거의 프레스코화죠. 그래서 벽면에다가 그림 그리려면은 이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프레스코화예요. 그래서 교회 내부 안에 있는 그림은 거의 다 프레스코화라고 보시면 되고, 또 템페라화인 경우도 있고요. 오늘날에는 벽화 그린다 하면은 프레스코와 템페라로 그리나요? 요 근래에는 우리 벽화봉사 활동하러 가자 하면은 페인트나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이 아크릴 물감이 발명이 된 지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구성이 좋은데 모르죠. 지금 이제 프레스코아 같은 경우에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내구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지? 교회 벽면과 천장을 장식하기 위해 회화나 불에 구운 생유리를 재료로 쓴 초기 벽면 모자이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모자이크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그냥 돌이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거 가지고 바닥 장식을 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벽 장식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미술 기법들이 전쟁과 같은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상실되어 흔히 고대 미술의 세택이라고 한다. 그리스 로마 기술이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조각도 보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쇠퇴했거든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회화나 건축에 비해 조각은 우상숭배 오명을 피하기 위해 이때 우상숭배가 그 조각상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각은 아주 쇠퇴해요. 아예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신대의 이물상 제작을 꺼리게 되어 미술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종교 조각은 그리스 로마 조각에서 표현된 공간감이나 위험 있는 대규모 형태보다 작은 형태의 조각 또는 소공예 품으로 기울여졌다. 초기 기독교 건축은 카타콤이 전부라고 할 수 있으나 기독교가 채택된 후에는 로마의 바실리카 건축 형식을 모방하여 세워진 건물이 공공의 예배 장소로 활용됐다 해서 옆에 바실리카 형태가 어떤 것인지 이제 나와 있죠. 로마의 바실리카 건축 양식해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가면은 거의 대부분 이 가운데 복도가 쭉 있고 이제 그 자리가 쭉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제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긴 통로, 긴 회랑이라고 하거든요. 긴 회랑 형태로 하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해서 열십자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열십자는 이제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위쪽으로 어떤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요런 모양으로 된 게 바실리카 형태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카타콤 미술, 선녀 목자, 요나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술사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중세에는 거의 다 기독교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림 내용, 뭐 필사본, 조각, 벽화, 건물 다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종교에 국한해서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한국 미술사 할 때는 불교 회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교 회화 또 불상 뭐 그다음 불상 뭐 수입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미술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거 아는 것도 좋으니까 이제 밑에 네모칸에 선한 목자 요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교과서를 비잔틴 미술까지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비잔틴 미술, 중세 미술의 황금기에서 미술이 굉장히 쇠퇴했다고 하는데 비잔틴 미술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볼거리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비잔틴 미술은 중세 미술의 황금기로 화려한 색채와 장식성이 돋보이고 여기다가 이제 딱 밑줄 쳐야 돼요. 화려한 색채와 장식성. 그래서 비잔틴 미술 작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금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반짝반짝하고 이제 모자이크나 이런 것들이 많고 회화도 굉장히 색채가 화려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헬레니즘 미술을 표현한 기독교 미술이다. 그래서 비잔틴이 현재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터키에서 조금 더 가면은 인도에서 조금 더 오면 중국,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면 한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까지도 이게 그리스에서 중국까지 문화 교류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이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잔틴 미술의 주역은 모자이크로 로마의 모자이크는 돌조각으로 제작된 반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비잔틴의 모자이크는 생유리를 불에 구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막 셀로판지 이런 걸로 스테인드 글라스 뭐 이런 거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유리에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만든 거였죠. 그리고 특히 강렬하고 풍부한 색채를 지닌 비잔틴 모자이크의 생유리 파편은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여 보는 사람의 환상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인드 글라스 쫙 돼 있는데 들어가면은 막 여러 가지 오색, 빛깔, 빛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환상적인 기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의 모자이크는 반짝이는 황금의 배경에 후광이 둘러싸인 성자들이 화려하고 장대하게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유스티니아스 황제와 수행자들에서 이제 예시작이 나오고요. 다음에 성상은 이코나라고도 하는데 조그만 나무판에 그려진 그림으로 사람들이 신성시하였다. 그래서 성자나 성가족을 그린 성상은 엄숙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 여기에서 회화적인 특징이 나와요. 엄숙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 큰 눈, 후광.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옆에 블라디미르의 성모 이코나 보시면은 이 특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헬레니즘과 그리스 미술의 전통이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잔틴 건축은 긴 바실리카식 평면 형식에서 둥근 돔 지붕으로 점차 바뀌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재건한 하기야 소피아 성당.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오른쪽에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 있죠? 자, 그리고 최고봉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비잔틴 건물하면은 거의 이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 거의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많이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의 거대한 스케일과 동방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융합시켜 로마의 직사각형 바실리카 위에 거대한 돔을 올려놓은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로마네스크를 볼게요. 그래서 그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까지가 이제 비잔틴 미술에 속하는 도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고요. 맨 아래의 도판은 로마네스크에 속하는 도판입니다. 로마네스크 프레스코와 장식과 아치형의 전장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 양식에서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로마네스크라고 하니까 아 로마 스타일인구나 로마네스크 로마 스타일인가? 그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이제 이어져 오긴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방의 문화가 하나씩 혼합되면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의 미술 다 섞였다 일반적인 양식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이 막 다른 양식이랑 비슷하진 않아요. 그 로마네스크 양식에 딱 뚜렷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네스크 미술은 비잔틴 미술을 탄생시킨 동로마와는 달리 서로마의 석조 건축에서 유래하였다. 조각의 형태는 교회 출입문 정면이나 좌우에 있는 기둥에 성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을 새긴 것이 많다 해서 팀파늄이라는 그 이제 구역이 있어요. 딱 교회 들어가는 그 입구 문 위에 뭐 동그랗게 이렇게 부채꼴형으로 들어있는 그 부분에 이제 부조로 많이 새겨 넣었거든요. 이때 조각은 쇠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조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창이 좁고 여기 되게 중요해요. 창이 좁고 벽이 넓고 교회의 실내는 대부분 프레스코로 장식. 이것도 중요하죠. 로마네스크의 프레스코와 템페라는 대부분 벽화가 대부분이고 모자이크는 바닥에만 사용하였다. 로마네스크에는 책의 도판 부분에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다. 오늘날 책에 삭발을 그리는 일은 미술가들의 역할이지만 당시에는 수도사들이 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림을 이제 그렸던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종이를 썼는지 나오고 이제 건축은 여기 중요해요. 로마네스크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나오거든요. 건축은 아치형의 석조천장과 아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있는 석조천장과 창문 없는 두꺼운 벽. 창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창문이 근데 작아요. 그리고 굵은 기둥 양식이 특징이며 피사 대성당과 피사의 사탑 대표적인 건물이다. 그래서 피사 대성당과 피사의 사탑 여러분들 아시죠? 피사의 사탑 이렇게 기울어진 그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미술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제 사건 두 개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돼요. 콘스탄티누스 1세는 313년 기독교 승리. 여러분들 이 정도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380년 국교로 선포되었다. 313년 기독교 승인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중세 미술이 4세기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카타콤 사진인데요. 여기 막 그 유럽에 막 지하 이렇게 뭐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세 미술, 기독교 중심의 미술을 해서 이제 특징이 딱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아까 그 지중해 그리스, 뭐 로마 이쪽에서 이제 북유럽,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영푸독 쪽으로 이제 중심이 옮겨갔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승리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받다가 기독교 미술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현세에서 내세로 현세까지 왔잖아요. 헬레니즘 시기, 뭐 로마에서 현실적으로 왔다가 이제 내세, 천국에 가서 잘 살고 싶다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육체미를 타락의 대상으로 여기가 이제 미술에서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 보면은 왜 여신들 보면 누드상도 있고 굉장히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막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누드화 같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타락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누드화나 뭐 몸의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바실리카 양식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조금 이제 그냥 길다랗게 좀 나와서 보통은 이렇게 양쪽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초기 교회 형태고 십자가 형태고 이제 긴 회랑을 가지고 있다. 여기가 긴 회랑.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앱스라고 이제 재단을 얘기하는데 이 앱스 부분이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우리 뭐 고등학교 시험이 아니라 임용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앱스였는데 제가 이 앱스를 못 써가지고 너무 슬픈 마음이 들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답니다. 여러분들 글씨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뭐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긴 회랑을 가지고 있다. 이 회랑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잔틴 제국이 어디냐 해서 터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여기 그리스 옆에 그 바다 건너가면은 이쪽 터키 부근인데 비잔티움 제국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터키는 요만하면은 그 외의 지역도 다 비잔티움 제국이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화려한 색채, 장식성 이게 이제 특징이고 동양과 서양의 교류, 헬레니즘 문화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생유리 모자이크가 굉장히 큰 특징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인데요. 이제 헬레니즘과 동방 문화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건축물이고요. 용도는 기독교 예배당, 그리고 재료는 대리석 기둥과 화강석,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뭐 누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첨탑이 세워져 있는 것이 이 소피아 대성당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첨탑이라고 하는데 미나르라고도 하고요. 중앙에 파종형 돔, 그 가운데 이렇게 돔이 있잖아요. 근데 돔이 둥그렇지 않고 꼭대기가 좀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파종형 돔이라고 하는데 양파 모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양파랑 굉장히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제 비잔틴 건축으로 산마르코 대성당이라는 건축물이 또 있거든요. 이 산마르코 대성당도 보면 매우 화려하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금색으로 막 있고 장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잔틴 건축의 특징을 좀 다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이라서 같이 가지고 와 봤고요. 로마네스크 건축물로 유명하다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피사 대성당하고 피사의 사탑.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로마네스크 건축물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거는 창문이 굉장히 작아요. 창문이 매우 작아. 겉에서 볼 때. 그러면은 로마네스크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향토적 전통 위에 서로마 양식이 이제 나타났다. 게르만 민족 하면은 이 시기에는 이제 야만족이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막 뭐 아주 대단한 민족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위압적이고 교화적인 내용, 그리고 무겁고 어두운 느낌. 왜냐면은 이 창문이 거의 없거나 창문이 작으면 실내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깜깜하겠죠. 그러니까 무겁고 어두운 느낌. 그리고 게다가 이때 이코나 보면은 눈 동그랗고 이제 무표정의 약간 엄숙한 느낌의 그림들이 그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숙한 그림들이 벽에 쫙 그려져 있고 이제 내부는 어둡고 그 빛이 들어와도 살짝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무겁고 장중한 느낌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프레스코아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필사본, 이제 로마네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사본이에요.
이때는 회화가 일반적인 작품은 찾아볼 수 없고 벽화 아니면 필사본이거든요. 필사본은 이제 이때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인쇄술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네, 손으로 직접 다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책, 필사본으로 우리가 이때 회화를 볼 수 있고요. 그 팀파늄 조각,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그 위에 문 위에 구조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팀파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성서 이야기를 조각으로 새겨 넣었고 또 두꺼운 벽이 두꺼워요. 그리고 낮은 천장.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지어야 하중을 견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창문도 좁게 만들거나 아예 안 만들거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삼각지붕, 지붕이 이렇게 세모나타라서 아까 비잔틴이랑 다르죠. 비잔틴은 이렇게 양파 모양이잖아요. 로마네스크는 삼각지붕. 여러분들 특징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팀파늄 조각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막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굉장히 사실적인 조각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로마네스크는 그 후의 조각인데도 사실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좀 뭔가 왜곡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때는 성상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 건축물을 장식하기 위해서 조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왜곡돼 있어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형상인데 어쨌든 여기 틀 안에 맞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해서 이제 조금 왜곡돼서 뭔가 틀 안에 맞추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뭐 구부러지기도 하고 뭐 자세가 틀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왜곡된 특징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틀 안에 넣기 위해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팀파늄 조각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네스크는 부조 작품이 주를 이루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필사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이게 수테고지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수테고지가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와서 너 아기를 이렇게 갖게 되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수테고지라는 제목의 작품이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테고지 작품의 변전사만 봐도 이 미술사 흐름을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테고지라는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 또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색채는 일단 화려하죠. 그래서 뭐 빨강, 파랑, 노랑 색깔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다른 작품들은 뭐 초록색도 있고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이때는 필사본 그림을 보면 그 사물의 고유색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색채, 장식적으로 색칠하기 위해서 좀 다른 색깔을 칠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라색으로 칠하기도 하고 해서 색깔이 꼭 고유색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은 이제 날개가 우리가 보면은 날개라고 하면 흰색으로 많이 표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색채를 좀 장식성 있게 다른 색으로 바꿔서 색칠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뭐 테두리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뭔가 장식된 선 이런 것들도 많고 사람은 인물은 되게 경직되게 표현을 하였다. 왜냐면은 이제 이 시기에는 잘 그리는 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성서의 내용을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려졌으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얼굴이 자연스럽고 신체가 자연스럽고 또 이제 그런 인체의 아름다움을 타락했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드러내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딱딱하게 표현을 했던 거죠.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제 마스트리히 성서 보관함에서 되게 화려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금속으로 된 조형물인데
이제 이러한 그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막 장식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화려하고 색채가 많고 다양하고 장식적인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네스크 그 작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나라 그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게 이 로마네스크 고딕, 뭐 후기 고딕, 뭐 이런 건축물들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로마네스크 건축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화면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일단은 이제 바실리카 형식이고 이제 창문이 굉장히 조그맣고 이제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은 지붕이 돔이 올라가져 있어요. 로마네스크는 이제 삼각지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잔틴 양식이 섞여 있는 그런 전동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한국의 건축물 여러 가지 뭐 로마네스크나 고딕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고딕 미술을 이어서 하겠습니다.